안녕하세요. 오늘 좌장을 맡은 상지대학교 박지영입니다. 네. 사실은 우리 한국사례관리학회에서 죽음을 주제로 다루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죽음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이제 의료적인 측면, 그리고 아주 극단적으로는 또 철학적 측면,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나왔던 이제 존엄사라든지 또 연명 의료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되는 반면에 사실은 클라이언트를 굉장히 장기간 동안 클라이언트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지역사회에서 오히려 그들의 죽음을 더 가까이서 만나는 우리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죽음에 대한 논의가 그렇게 깊이 있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사회복지 영역에서 또 무엇보다도 사회복지 실천을 이끌어가는 사례관리학회에서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물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일단 5분의 토론자를 모셨는데요.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오늘은 일단은 좀 자중을 하고 일단 2분의 훌륭한 발표, 차유림 교수님과 백민정 팀장님의 발표에 대해서 토론자분이 5분이 되시기 때문에 일단 토론자들의 토론을 먼저 집중해서 듣고 함께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그때 좌장도 조금은 입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제 김현수 교수님, 백석대학교 김현수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는데요. 토론은 약 7분에서 10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백석대학교의 김현수입니다. 사실 죽음, 상실, 애도 뭐 이런 단어들은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단어들 중에 가장 슬프고 무게감이 굉장히 무거운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또한 동시에 저희 실천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에게 어쩌면 가장 피해가고 싶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기를 바라는 그런 주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학회에서는 이런 굉장히 무게감 있고 슬픈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고 밀도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조 강연에서부터 2분 그 발제자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그 현장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회복지사들의 목소리, 또 자살 유가족들의 정말 날 것 그대로의 목소리, 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많은 마음속에 눌러놓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오늘 발제자들을 통해서 전달되면서 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은데 참 마음이 많이 먹먹해지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학술대 토론이기 때문에 발제에 대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죽음과 상실을 경험하는 사례관리자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해 주신 이 차유림 교수님께서는 FGI와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의 죽음을 직면한 그런 사회복지사의 경험의 과정이 어떠한지, 이에 대한 대처를 도울 수 있는 교육과 지원 방안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실무자들의 의견과 또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적 접근 방법들이 필요함에 관해서 매우 잘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죽음을 접하는 사회복지사의 경험의 과정이 어떠한지를 들여다보고 죽음을 접하는 사회복지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과 협회, 학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의 필요성이 실천 현장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저희 사회복지사 또는 사례관리 현장의 보수교육이나 기타 교육 그리고 훈련 과정에 상실과 애도를 주제로 한 교육이 그 필요성만큼 현재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이 바로 현 실정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사회복지사 또는 사례관리자에 대한 교육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될지에 대한 현실적 고민과 실제적인 방안의 제시가 정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상실과 애도를 주제로 한 다양한 교육 과정의 중요성만큼 그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유사한 경험을 한 이런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모여서 그 경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조 집단이나 또 집단에 대한 그 슈퍼비전 모임이 실천 현장에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실무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모임이 많지 않은 것이 또 현재 실정인데 이러한 모임을 가급적 좀 지역사회 단위에서 운영할 수 있거나 또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의 고려, 또 어떤 지역적인 거리가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비대면이나 온라인 등 다양한 그런 모임의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경험들을 함께 공유하고 마음을 나누고 지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사실 이러한 모임을 또 운영할 수 있는 상실과 애도의 이슈를 다룰 수 있는 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지닌 그런 임상사회복지 실천 전문가들이 우리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도 양성될 수 있는 그런 조직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슬픔의 공동체, 자살 유족과 실무자의 애도 경험을 다룬 백민정 팀장님의 발표는 자살 유가족이 경험하는 고통이 얼마나 크고 또 이 자조 모임을 통해서 이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인지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발제였습니다. 자살은 그 어떤 죽음보다 남겨진 자들에게 충격과 자책감, 죄책감, 그리고 사회적 낙인, 그리고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후의 적응 과정에서도 유가족들이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이 매우 큰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상실 이후의 삶에 다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복지 실천 영역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단지 자살예방센터만의 업무가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일하고 계신 읍면동, 시군구를 포함하여 다양한 복지관에서 일하고 계신 사례관리사 선생님들 모두에게 또 필요한 과제이기도 하고 이 역할은 모두가 어떤 연결선을 가지고 함께 해나가야 하는 그런 작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발제에서 이 자살예방센터가 이런 자살 유족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다양한 개입 프로그램, 또 클라이언트를 자살로 상실한 실무자를 지원해주는 활동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역사회 단위로 자살 사고가 발생한 그런 집단 대상의 교육 그리고 애도 프로그램이 얼마나 실제적인 수요를 지니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참여자들의 현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갖고 있는 효과성과 관련된 그런 축적된 데이터가 있는지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하시면서 그 종사자들 사후 개입 지원 모델이라든가 또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실무자 심리지원센터의 그 다양한 활동들은 단지 수원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확대를 해서 모든 그 전국 단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사례관리자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이러한 경험에 처했을 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와 정책과 연결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두 가지 발제를 종합해 볼 때 저희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다루어야 되는 이런 죽음과 상실, 애도의 이슈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본다면, 첫째는 가족원 또는 가까운 지인을 자살이나 사고, 재난, 질병 등 죽음으로 상실한 그런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개입을 저희 현장에서 사례관리자들이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과, 둘째는 사례관리 또는 기타 실천 현장의 그런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자살 또는 죽음을 경험한 사례관리자와 사회복지사에 대한 정서적 지원, 회복 지원이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클라이언트의 자살을 경험한 이 사례관리자의 경우는
죽음을 목격을 한 상황과 또 그렇지 않은 상황이 또 굉장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목격한 경우에는 정말 트라우마에 대한 어떤 접근, 이런 것도 굉장히 필수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두 영역은 공통적으로 상실과 애도의 주제를 담고는 있지만 접근은 굉장히 다른 것으로서, 첫 번째 영역은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클라이언트가 직면한 죽음이나 상실, 애도의 이슈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영역이고, 두 번째 영역은 이 사례관리자 개인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상실과 애도를 다루는 영역으로서 사회복지사 개인에 대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영역과 관련해서 우리 사례관리자나 사회복지사가 모두 상실과 애도에 대한 그런 전문적 상담을 할 수 있는 애도 상담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사례관리 영역에서 만나는 그런 클라이언트들의 삶이 매우 다양하고, 그 경험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사례관리를 우리가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점에서 이 클라이언트의 상실과 애도 경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기반에 필요한 어떤 지원과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점은 분명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 막히기 때문에 필요한 지원을 정말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뭔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다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룰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회복지 실천에서 이런 크고 작은 생활 사건 이후에 변화된 삶에 대한 재적응, 특히 심리사회적 재적응은 어떤 영역에서든지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상실과 애도라고는 주제를 우리가 말할 때는, 이 상실과 애도의 과정은 상실 이후에 영원히 변화된 삶, 결코 이전과는 동일하게 어떤 방식으로도 절대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삶에 대한 재적응을 다루는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개입하고 그 삶의 영역에 긍정적 변화를 유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사회복지 전문직의 사례관리 실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고, 그 이해에 기반한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교육과 슈퍼비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이런 사례관리자의 이런 실천 경험과 전문성이 계속 증진되고 있고, 이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훈련이 계속 제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실천 현장에서 상실과 애도의 이슈가 얼마나 이렇게 교육 현장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사례관리 실천가들이 이를 다룰 수 있는 기본적 실천 지식과 기술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가에 관해서 먼저 우리의 좀 현주소를 진단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를 증진할 수 있는 노력이 사례관리자 개인 차원, 기관 차원, 그리고 학계와 학회 차원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학회장이 이러한 논의의 장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의 죽음을 경험한 사례관리자나 사회복지사에 대한 정서적 지원, 또 회복 지원이 기관 차원에서 이런 사례관리에 투입된 실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실제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또 기관 차원에서 사회복지사협회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제도와 정책적 기반이 또한 먼저 마련돼야 함을 제언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백민정 팀장님께서 인용하신 그 롤랑 바르트의 누구나 자기만이 알고 있는 아픔의 리듬이 있다라는 문구를 다시 한번 인용하고 싶습니다. 이 사례관리 실천 현장의 클라이언트들의 개인적인 삶을 밀착 지원하는 우리 사례관리자들이 이런 상실과 애도를 경험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개인적 아픔의 리듬을 놓치지 않고 이해할 수 있고, 이에 기반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죽음을 경험한 사례관리자나 사회복지사들이 자신의 아픔의 리듬에 대한 어떤 성찰적 시각을 지니고 사례관리 실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원이 사회복지 실천의 환경적 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과 학계, 협회의 연대적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맺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1분이 추가가 됐지만 제가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
죽음을 경험한 실무자들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김현수 교수님의 토론을 보면 사실 우리가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논의가 된 것 같아요. 하나는 실무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접근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 죽음, 결국은 그것은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죽음을 어떤 의미로 이걸 과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더군다나 고령,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굉장히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그 우리의 경험, 범주 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건드려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관련해서 차유린 교수님께서 또 얘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제 백민정 선생님께는 과연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자살 사고가 발생한 집단에 대한 교육이나 아니면은 이제 애도 프로그램이 실제로 효과성이 있느냐 그것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축적된 데이터셋이 있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토론자분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꺼번에 있다가 같이 오늘 발표자의 답변을 한꺼번에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신은정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본부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신은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재단은 사실은 현장에서 사례관리를 직접 제공한다기보다는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제도나 또 사례관리들을 지원하는 것들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그런 의견들 이런 것들을 조금 모을 수가 있어서 오늘 그런 거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재단 안에서도 뭐 사례 심리부검이라는 걸 해서 고인의 삶을 그 유족의 진술에 의존해 가지고 훑어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상담사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한때 이제 아까 전에 그 주제 강연할 때 기조 강연할 때 보셨긴 했지만 그 변사 자료를 쭉 리뷰하면서 실제로 그 죽음 현장이라든지 그런 환경들을 봐야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좀 지원하는 활동들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두 분께서 어떤 지원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또 제가 그 다양한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조금 요거는 그래도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사례관리 학회를 처음 와봤습니다. 처음 와봤는데 처음 저한테 연락 주실 때부터 박지영 교수님 같은 분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거에 되게 놀랐고 그다음에 지금이 그 학회 기간이어가지고 네네 완전 네 학회를 완전 네 칭송하는 멘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이제 학술 대회 지금 학회 기간이니까 추계 기간이어서 뭐 전주에도 그렇고 몇 가지 학회를 다녀봤지만 눈물까지 흘리는 학회를 목격한 건 되게 처음이고 그만큼 현장의 진솔한 얘기들 그리고 우리의 초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잘 알아주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나름 교육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약간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얻었지만 충격도 받고 이렇게 돌아가서 이걸 잘 적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제목을 처음 받았을 때 제가 공부하는 차원에서라도 가봐야 되겠다라고 느꼈던 가장 큰 포인트는 이제는 사례관리 학회에서 얼마나 우리가 사례관리를 전문적으로 잘 관리해야 되나를 넘어서 실무자들도 상처를 받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다는 생각이 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실보다는 그냥 이 제목이 상처를 알아주는구나라고 느껴서 좀 늦었지만 이렇게 뛰어오게 됐고요. 그러면서 저희 이제 실무자들하고 제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걸 느끼는지 그리고 다양한 현장의 실무자들이 그런 죽음이라든지 상실을 경험했을 때 어떤 것들의 도움을 제일 많이 요청하는지 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신 내용과 거의 정말 동일하게 똑같고 저희가 과거에 실무자들에게 조사를 했을 때 공식적인 지원 체계가 있느냐 비공식적인 지원 체계가 있느냐 물어봤을 때 20% 정도만 공식적인 지원 체계가 있고 나머지 80%는 없다.
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식적인 지원 체계는 주로 뭐냐라고 했더니 슈퍼비전과 사례회의다라고 응답을 했고, 대신 그게 좋다라는 응답이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비공식적이지만 지원은 뭐가 있었냐라는 질문에 이제 개인적인 차원이랑 이제 조직적인 차원에서는 심리적인 지원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되었다. 근데 이것도 동일하게 이제 좋았다라고 응답은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꽤 전이고, 요즘에 이제 주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대부분의 포인트는 심리적인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법적인 거에 대해서 도와달라라는 것들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주로 자살 예방 사업을 하기 때문에 유족이나 또는 자살 시도자, 자살 사망자들과 관련된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 진술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꽤 있고요. 참고인 조사는 뭐 실질적이진 않지만 실제로 이제 경찰에 가야 되기도 하고, 또는 그 검찰, 저희 재단 같은 경우 심리보검을 하기 때문에 검찰에 심리보검 자료를 제공하라는 공문을 실제로 받아서 이 상담자들이 갖는 부담감은 사실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법률 자문을 요청을 했는데 제공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효력을 발휘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제공하라라는 것들을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는 제공한 적이 있었고, 이제 실제 현장에서 주로 이제 질문을 많이 받고 어려움이 뭐냐면 또 경찰이 이제 참고인 조사를 하거나 이제 오신대요. 그러면 첫 번째 그 질문이 대부분은 너 상담했는데 왜 죽었어? 라는 거를 물어보는 경찰이 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진 않지만 그런 눈빛으로 나를 보는 것 같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실무자들이 내가 좀 잘했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더 공부하고 나의 전문가적인 능력을 높인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저는 대략 그게 더 상처인 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런 이제 경찰의 연락도 또 하나 있지만, 또 하나 이제 가족분들의 연락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이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얘기 좀 해달라. 그리고 이제 관계가 썩 좋지 않아서 헤어진 경우에는 이제 그런 엄마라고 내가 너무 사례를 구체적으로 얘기했네.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했는지 이제 좋은 의미로 그런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제 고인을 좀 추억하기 위한, 그게 아니라 이제 가족 간의 갈등이나 분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마지막 그 통화를 했거나 가정을 방문했던 사람이 이 사례 관리자인 경우들이 종종 현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요청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지속적으로 연락과 전화가 오는데 내가 어느 정도 취해지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참고인 진술에 내가 가야 되는 게 맞냐, 그리고 너무 어렵고 불편하다. 이제 경찰들의 그런 질문 방식이 당연히 따뜻하진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되게 많이 호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담 기록지를 제공해라 라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움으로 다가와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굳이 자살 현장에만 일어나는 거는 아닐 것 같고, 뭐 구독사라든지 아니면 지역 현장에서 사례를 마지막으로 접하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모든 토론이나 발표 자료에 100%다 동의하고 실무자들이 원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는 같이 좀 학회 차원이나 저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재단 차원에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재단도 이제 인원이 100명 정도 근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자랑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심리보건 상담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자살 유해 정보를 모니터링 하다가 굉장히 힘든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뭐 이렇게 그 화면이 계속 보이거나 그 사진을 봤는데 그
자해하고 돌아가시거나 이런 거 보면 소세지나 그런 소고기 같은 거 먹을 수가 없다라든지 뭐 생활 안에서 이런 표현들을 구체적으로 하면 업무 배치를 변경하거나 이제 다른 업무 아니면 전혀 다른 사례를 만나게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이것은 이제 100명이나 또는 그 업무를 커버할 수 있는 조직에서 사실 조금 가능한 현실이고, 지역에 여쭤봤더니 다 동의는 하시는데 여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되게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그렇다면 이게 그냥 각 지역 기관에서 해소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게 이제 좀 더 큰 차원 그래서 개입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경험 있는 사례자들이 일을 그만두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고, 자살 예방 사업을 3년 이상 하는 실무자를 백민정 팀장님 외에 몇 명은 빼고는 보질 못했는데, 그래서 사례 관리자가 그만두는 건 그냥 한 명이 경험 있는 사례 관리자가 그만둔다는 것은 그냥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사례관리 개념에서는 백과사전 하나가 그냥 통째로 불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고, 오늘 사례관리 학회에서 논의되는 이런 많은 일들이 저희 재단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듣고 그 사례관리 학회에도 도움을 회장님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실 이런 모든 활동들을 재단에서 할 수 있게 도와주신 박지영 교수님께도 이거를 먼저 늘 제안해 주셔가지고 지금도 직원들의 소진 교육을 계속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기회에 자장님께도 감사하다고 올해를 마무리하며 내년도 부탁한다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막상 우리를 위한 안전망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사회복지사들도 우리들을 위한 제도적인 안전망을 만들어달라라는 이제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감정 노동을 하기 때문이 아닌 것 같고, 우리 업무의 본질을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간호 영역에서는 제가 한 몇 년 전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그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죽음 경험에 대한 연구를 했었어요. 그 연구가 나오고 나서 간호대에서는 이 다잉 프로세스에서 간호사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엔드 오브 라이프, 그래서 생애 말기 케어에 대한 부분이 간호사의 그 고유 업무로 수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사회복지는 우리의 업무가 범주가 명확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역할이나 어떤 기능에 대한 이 표준화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죽음도 선택의 문제가 되고, 이 죽음과 관련해서 하는 우리의 역할들이 다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되다 보니 조직 안에서도 그렇고 제도적으로도 죽음과 사회복지사의 관계성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신은정 본부장님의 토론을 통해서 우리 역할의 본질 중에 사실은 죽음을 다루는 게 분명히 있었는데, 그게 아까 차 교수님께서도 발표해 주셨던 것처럼 교육 안에서도 배제가 되어 있었고, 사실 우리의 업무 스탠다드에서도 배제가 되고 있었고, 그거를 오롯이 우리 소셜워커들 개개인이 혼자서 이거를 받아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기관 차원에서의 슈퍼비전 되게 중요하지만 그걸 좀 제도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토론입니다. 강동노인복지관의 강동노인종합복지관의 이경아 부장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립 강동노인종합복지관 이경아입니다. 죽음과 상실에 대한 그런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마련해 주신 학회에 감사드립니다. 노인복지 현장에서 일하면서 생애 주기상 다양한 상실과 죽음을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와 그 돌봄 인력들은 클라이언트의 죽음을 가까이에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한 사고나 고독사, 자살 등으로 인한 클라이언트의 죽음은 감당하기 정말 어려운 사건이고, 또 비록 예상할 수 있었던 노환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죽음조차도 클라이언트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사례관리자 입장에서는 결코 익숙해지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앞서 주제 발표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클라이언트의 죽음을 접한 사회복지사는 내가 이렇게 해드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또 때론 큰 트라우마를 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살과 고독사 예방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고 다양한 정책이 현장에서 수행되고 있고 또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지역 내 취약 어르신들을 위한 실시간 안전확인 IoT 같은 기술들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령 어르신의 경우에는 오랜 지병이나 노화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돌봄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등의 인력은 클라이언트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저희 복지관에서 그 사례 관리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제공 중에 사망으로 종결한 케이스는 지금 10분이었고 그중에 2분은 저희 사회복지사와 돌봄 인력이 최초로 발견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업무 수행 중에 클라이언트가 사망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보고 자료 작성이 요구되는 게 현실이고 또 최초 목격자였던 경우에는 경찰 조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보고와 사후 처리, 돌봄 체계 안에서 부족한 점들에 대한 점검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 사회복지사가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죽음을 충분히 애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노인복지관에서는 이용자분들을 위한 웰다잉이나 사별애도 프로그램들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지만 사례관리자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은 부재합니다. 최근에 현장에서도 죽음과 상실을 경험한 사례관리자에 대한 애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도에 대한 이해 수준이 낮고 지원에 대한 체감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사례관리자가 죽음과 상실을 경험한 후에 해당 기관에서 계속적인 근무가 어려워져서 직장을 떠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무자 교육과 심리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의 죽음을 직면하였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교육이나 단발적인 이벤트성의 지원 프로그램이 아니라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학 전공 과정에서부터 학습이 필요하고 현장 실무 과정에서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을 통해서 계속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자신이 돌봄에 만나오던 누군가의 죽음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마주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는 사회복지사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치료와 함께 동일한 경험을 한 실무자들 자조 모임을 통해서 회복하고 지원하는 그런 지원 체계가 준비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1차적으로는 기관의 지원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사례관리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죽음을 맞이한 사례관리자에 대한 슈퍼비전이 중요한 것은 공감하는데 위로와 지지만이 아니라 충분하게 애도할 수 있는 시간적,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저 역시 슈퍼바이저로서 죽음과 상실을 경험하는 직원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고민이 사실 깊습니다. 학회나 협회 차원에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해 주시면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죽음을 성숙하게 다룰 수 있을 때 주변인들이 충분히 애도하고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주제 발표에서 시간은 아무것도 사라지게 만들지 못한다. 시간은 그저 슬픔을 받아들이는 예민함만을 차츰 사라지게 할 뿐이다. 라는 문구가 마음에 남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한층 성장한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절반의 시간만 활용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짧은 시간 동안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사회복지사들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슬프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조금 더 공감적으로 정의 내리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안에는 아까 이제 발표도 나왔는데 시신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근데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존재 상실에서 오는 것들도 있고, 실제로 제 제자 중에는 저 때문에 이제 제가 취업을 시켰다고 되게 자랑스러워했던 노인복지관에서 열심히 했던 제자가 하필이면 첫 케이스 할아버지를 너무 열심히 케어를 하다가 행사 때문에 가정 방문하는 걸 3일 늦게 갔어요.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근데 문이 열려서 들어갔더니 할아버님이 이렇게 이불을 쓰고서는 누워 계시더래요. 입을 벌리고. 정신을 못 차리시는 줄 알고 CPR을 했어요. 근데 결국 돌아가신 지 며칠이 지난 겁니다. 한 이틀 정도가 된 거죠. 그 이후에 제 군대를 갔다 온 굉장히 건장한 남자 사회복지사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고 그냥 막 장례도 치러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니까 막 해나갔는데, 결국은 그게 한 2-3달 지나서 그때 CPR 했을 때의 촉감, 그 다음에 할아버지의 표정, 이런 것들이 자꾸 떠오르면서 결국은 이제 기관에서 다행히 저한테 SOS를 쳐서 제가 이제 긴급 지원을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까지의 시간이나 또 그 죽음을 직면하기까지의 시간이나 애도에 필요한 시간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논의에서는 안 나왔지만 사실은 저는 되게 중요한 게, 클라이언트의 죽음을 경험하기 이전에 사회복지사들이 죽음에 대한 이전 경험들, 결국 개인의 경험이 지금 클라이언트 죽음을 받아들이는 데 주는 영향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오늘 논의 안에 이면에는 사회복지사 스스로 자신에 대한 이해,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죽음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 죽음에서 정말 내가 두려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부장님께서 바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갖고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방학골 종합사회복지관의 오태영 선생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방학골 종합사회복지관 오태영 사회복지사고요. 일단 제가 어떤 새로운 것들을 얘기한다기보단 앞서서 이야기 나왔던 이야기들이 실제로 실천 현장에서 어떠한 경험이나 사례들로 있었는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소개하는, 더 앞선 주제 발표들이나 토론자분들의 이야기를 좀 밑받침하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제일 사회복지 경험이 지금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경험이 또 전부는 아닐 수 있고 또 제안하는 부분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 꼭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로 이제 10년차 사회복지를 하게 됐어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만 10년차로 있었고, 그러면서 이번 이제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좀 기억이 남는, 뒤져보지 않아도 기억이 남는 당사자들의 이제 죽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들을 가졌고, 그렇게 정리해보니까 한 12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직접 시신을 보신 분도 있고, 이게 자살을 들은 것도 있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분들 중에서 어떤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5명의 사례를 이제 토론문에 제가 적어 놓았고, 그 중에서 이제 뒤에 있는 3분의 사례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제안사항도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5명의 사례를 다 소개드리진 않고 3분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음 딱 방문을 하자마자 돌아가셨던 사례였어요. 그래서 CPR을 해야만 했었고, CPR을 다 마쳤지만, 구급차가 왔지만, 결국 돌아가신 그 사례가 한 분이 있었고, 2번째 사례는 굉장히 친밀했던 당사자였고,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는 당사자였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결국 파킨슨이 오고 이러면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 그분을 발견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분이 구석에 계셨었고 행거의 옷 사이에 이제 있으셨어가지고 그 발견을 못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큰 죄책감으로 인해 다음날 제가 발견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었고, 또 한 분은 서비스를 거부하던 이제 당사자분이셨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분은 중년 남성분이셨는데, 서비스 거부하다가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그 이제 발견된 딱 그 장면이 이제 나체로 발견되신 거죠. 그러니까 진짜 스스로 일상생활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분이셨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쭉 제안사항을 좀 정리를 해봤을 때, 저는 이제 차유림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진짜 이 배움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실제로 CPR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었잖아요. 그 첫 살해 전에. 근데 어떻게든 막 뭐 소방교육에서도 배우고 예비군 훈련 가서도 배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분을 돌아가셨을 때 그 배운 대로 그래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이제 배운 적이 없다 보니까 학부에서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고 현장에서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전적인 배움이 충분히 사회복지사들에게 다가오는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실천 현장에서 배운 대로 또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배움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는 많이 공감하고 있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토론문을 쓰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덮어두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 돌아가시고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덮어두고 또 일이 많아서 덮어두고 그 다음에 사례가 있으니까 또 덮어두고 계속 그렇게 덮어두다 보니까 아까 이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게 처음에는 별일이 아니었는데 그게 쌓여가면서 전부 다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충분히 애도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스스로 정립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덮어두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이게 더 큰 폭풍으로 몰아오는 그런 경험을 좀 했었기 때문에 당사자의 죽음을 절대 덮어두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 또 제가 그 발견하지 못했다 첫 번째 갔을 때 발견하지 못했던 그 당사자분이 돌아가셨을 때가 제가 가장 사회복지를 그만두고 싶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울었고 정말 많이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한 달 동안을 제대로 일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기관에서 많이 기다려줬어요. 그러니까 기관에서 많이 독려해주고 계속 슈퍼비전 해주고 어떤 분은 그런 당사자 죽음과 관련된 책도 선물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돌아보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나 조직의 문화나 혹은 동료들이나 슈퍼바이저의 그런 역할들은 당연히 너무 저에게도 매우 중요했던 경험이었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런 슬픔의 과정을 겪고 나서 저의 변화를 그 당시에는 많이 몰랐었는데 제가 사회복지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당사자의 죽음과 관련된 부분이더라고요. 결국은 중년 남성 복지사각지대 계신 분들의 죽음들이 많았었고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한 노력들을 지역사회 안에서 열심히 실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슬픔이나 애도는 감정의 영역일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이것들을 통해서 또 다음 것들로 도전하고 또 이런 일이 더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좀 부분도 좀 필요하겠다. 이성적인 부분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이제 나체로 발견된 그분이 이제 서비스를 거부하다가 이제 결국은 돌아가시게 된 건데 그분의 서비스를 거부했던 과거의 이력을 살펴보니까 이분이 이제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이전 기관에서 계속 강제적으로 드렸었나 봐요. 근데 그 경험이 본인에게 계속 부정적이었고, 그러니까 집이 정리가 안 돼도 이분을 끝까지 설득하는 과정이 있다기보다 그냥 동의 없이 정리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당사자는 내가 기관에다 어떤 도움을 청하면 나에게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경험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서비스를 거절하고 계셨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의 강요나 이런 부분들을 행하지 않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당사자의 죽음에 관련된 경험을 다음 실천으로 이어가는 부분들이 저에게는 조금 더 계속 사회복지를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됐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그렇게 계속 덮어두다가 당사자의 죽음이 이제 쌓이고 쌓였을 때 결국은 나체로 발견되신 분의 그 상황이 제게 이제 트라우마로 남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 복지관 이제 지하로 갈 때 습한 냄새가 나는데 그 습한 냄새 앞에서 제가 계속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네, 집에 가지 못하고 거기 계단에서 계속 그 상황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때 습했던 냄새, 돌아다녔던 벌레, 음식물 쓰레기들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이제 일상생활을 하기가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마침 그때 첫 해 지원으로 그런 심리상담 지원 같은 게 있었어요. 사회복지사 심리상담 지원이. 그래서 그때 정신과 치료를 이제 한 여러 차례 받고 거기서 좀 트라우마에서 그래도 좀 쉽게 벗어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 체계들이 지금은 심리상담 지원
정도밖에는 없겠지만 외부 지원 체계가 좀 더 다양해질 필요는 있겠다. 그 다양함 속에서 이제 사회복지사가 조금 더 실천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제 이런 지원 체계든 뭐든 이렇게 제안을 하는 이유 자체가 사회복지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정의 내리는 부분은 당사자와 관계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친밀해질수록 당사자의 죽음이 저를 더 깊이 눌리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게 사회복지의 뿌리이고 어차피 근본이라고 한다면, 이건 어쩔 수 없이 일단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외부 지원 체계나 이런 제안들, 그 죽음에 대한 부분들이 더 연구되는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오늘 토론의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태영 선생님 토론을 들으면서 되게 용기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힘든 사례들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 기존에도 그 과거에 그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연달아서 2013년도에 자살을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게 이제 모두 상담의 기회를 제공했지만 사실 상담 참여율은 되게 저조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외부로 나의 여러 가지 승진이나 다른 데 문제가 2차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실제로 조직에서 치료비 지원하는 거는 오케이지만 상담 센터까지 지정하는 거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의견들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도움의 창구가 생겼을 때 이용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용기고 또는 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아까 이제 조직의 문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관 밖에서 우리들의 이런 경험들을 어떻게 끌어안고 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또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오태영 선생님께서 되게 용기 있게 그 상황들을 잘 극복하셨구나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것이 아마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는 많은 또 실무자 선생님들께도 많이 공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토론자이십니다. 이제 공공 세팅이에요. 서울 광진구 복지정책과의 통합사례관리사 최병화 선생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병화입니다. 광진구청 복지정책과 사례관리팀에 있고요. 유일하게 공공에서 온 것 같아서 공공의 이야기가 좀 궁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차유린 교수님 거에 대한 연구 논문 보면서 이제 저희가 공공에서도 사실은 죽음을 많이 접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업무에 치이고 또 업무에 보고를 하고 이제 어떻게 사망했느냐에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또 수급자냐 비수급자냐 또 달라지고요. 사인의 이제 뭐 발견의 시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산부터 시작해서 임종까지 본 케이스라서 치료를 받지도 못했다라는 표현보다 아까 이제 상처라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공공도 사회복지사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 예, 그래서 이 주제가 저한테 되게 많이 공부를 하게 해주셨어요. 어쨌든 이제 세 가지 점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굉장히 잘 달아주셔서 경험하고 그 다음에 변화를 갖고 그 변화 속에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누적된 문제들이나 어떤 현안되는 그런 쟁점들을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저도 공부가 됐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회복지사들이 이 복지 현장 안에서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아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아주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이제 죽음을 저희가 접할 때 이거를 풀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근데 목도는 했어요. 목도를 하다 보니까 저희 공공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죽을까 봐예요. 여기는 죽었잖아요. 이제 죽을까 봐에 대해 전전긍긍합니다. 고령에 있는 어르신이 혼자서 1인 가구로 생활을 하시면서 아프시고 뭐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그날 그 사례가 외부로부터 신고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날부터 담당 공무원이나 통합사례관리는 24시간 비상 체계거든요. 그래서 죽을까 봐에 저희는 정말 걱정과 우려를 해서 죽음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시라고 하고 때로는 요양원으로 모시려고 참 노력을 해요. 근데 그분들이 가시고 싶지 않아 하세요.
그럴 때마다 그분이 만약에 사망을 하시면 저희들의 기억 속은 그 살고 싶어 하는 눈동자가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이 목줄에서 가기 싫어하는 발버둥 치는 그 모습까지도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목도한 그 자리보다 살아서 살고 싶어 하면서 죽음을 가기 싫어하는 그 현장에 저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뭔가 빨리 조치를 취하자. 이거밖에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실제 사망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사망을 한 자리에서 임종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토닥토닥 거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집에서 안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다행이니. 저 이 위로가 너무 고마웠었어요. 아시다시피 공공에서는 언론에 이게 터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는 죽음을 접한 저희들의 상황보다 어떻게 했는지, 특히 사례관리 대상자인 경우에는 언제 만났는지, 어떻게 너희들이 무엇을 주었는지, 몇 시에 갔는지 이런 동향 보고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슬픔이나 애도나 상실의 감정적인 부분은 기계적인 것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 안에서 이 죽음을 접했을 때 저희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례관리 대상자인 부분이 사망으로 종결했을 때 여러분들이 사례회의를 하시잖아요. 어떻게 진행하세요? 종결이에요, 그냥. 과정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클라이언트가 죽었다예요. 그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가 먼저 질문이 되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이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도 최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아요. 클라이언트는 이미 죽었고 사망으로 종결을 했으니까 더 이상의 과정에 대한 설명은 안 들어도 되지 않을까. 그럼 저는 이제 그거를 숨고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차유림 교수님도 여기다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 연구 참여자들의 견디고 있는 것들, 그냥 무뎌지는 척. 근데 그분들이 경험자로서 그냥 경험자에게 전수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체계적이고 좀 연구가 돼서 조금 더 이 자료가 많이 돌출돼서 저희에게 뭐 시스템이든 아니면 매뉴얼이든 조금 더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사망이 되잖아요. 엄청납니다. 무용고자, 뭐 용고자뿐만이 아니라 임대인과의 갈등도 있어요. 보증금 때문에. 그러면 사회복지사만 임대인이 엄청 들들 볶아요. 이분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아무 죄도 없거든요. 민원들도 마찬가지세요. 냄새 난다. 빨리 치워라. 나도 민원이다. 너네 안 해줄 거냐.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사망했는데 아무도 애도를 안 해요. 주변에서. 그럼 저희들은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사회적 관계로 그들을 돕는 사람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죽음조차도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제가 힘들어요.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제가 그거에 압박이 되니까 신체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꾸 일에 대해서 회피가 되는데 한쪽에서 보여지는 주변의 시선은 너 무능력한 거 아니야? 이렇게 전달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똑같은 유사 사례가 오면 너 전문가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근거 없는 전문가가 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차유림 교수님 거를 딱 보면서 이제 앞에 내용이 다 비슷해서 저도 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재언을 하자면 공공에 있는 사회복지사도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저희도 똑같이 민간사회복지사랑 힘들고 애도하는 상실이나 이런 거 하나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저희들을 위한 연구도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욕심부려서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합사례관에서 엄청나게 연구 많이 하잖아요. 저희들이 그냥 단순히 서비스만 연계하는 게 아니라는 게 교수님들이 많이 연구하시면서 자료로 나왔고요. 또 한 가지 제안은 이제 뭐 미국이나 호주가 사회복지사 협회 중심으로 이 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를 보고 저도 자료를 찾아봤어요. 근데 저희
대한민국에는 좀 없더라고요. 제가 교수님 논문을 찾다가 보니까 유료가 너무 많아갖고 무료만 다운받았거든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정말 필요한데 체계적으로 교육이 되거나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 너무 없다라는 사실을 보고 확실히 저희 이제 정부 차원에서든 어디서든 이렇게 훈련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자살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토론문을 이제 잘 안 써봐서 주시고 난 다음에 써보고 나서는 이거 굉장히 열심히 써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너무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저 앞에 내용이 다 비슷하신 것 같아서 제안하고 싶은 내용만 썼고요. 자살은 이 토론문을 받을 때쯤에서 제가 신문기사들에서 계속 자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살하면서 썼던 그 내용 중에 첫 마디가 이 자살하는 외로운 사회들이래요. 외로움이 없어야 행복한 사회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살 현장에서 봤을 적에 이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죽음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었어요. 그리고 저도 자살 사례를 이 책에다가 토론문에다가 거의 다 썼는데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그게 다 사회복지사의 몫으로 남아져 있더라고요. 저 사람을 계속 방문을 해서 안전을 살펴야 되고 언제 죽을까봐 또다시 전전긍긍해야 하는 제 모습이 있더라고요. 아까 여기 사례랑도 되게 유사한 사례지만 여학생 하나아이가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엄마랑 그날 같이 침대에서 잤어요. 엄마가 그동안 계속 아팠거든요. 그날도 엄마는 아파서 누워서 잤겠지 하고 학교를 갔는데 학교로부터 연락이 온 게 엄마가 사망을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아이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고. 그렇게 착하고 예쁘던 애가 탈선을 하고 술을 마시고 흡연을 하고 깜짝 놀랐어요.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소년 아이에게 이 애도라는 이 유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까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고 나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아이가 거부가 너무 심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지친 상태에서 이 아이가 처음으로 찾아오던 날 아이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웃는데요. 엄마가 죽었는데. 그리고 여전히 엄마의 침대가 안방에 있대요. 그리고 잔소리하는 그 삼촌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에게 뭔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아까 이제 수원에서 오신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이 청소년 유족 지원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학교나 아니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조차도 이것들이 좀 상담 관리 시스템이 되거나 저희도 교육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학교조차도 사실은 이걸 어떻게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흔히 하는 말들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라고 아이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걸 모르더라고요. 그 아픔과 슬픔을 언젠가는 분명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주셔서 자살에 대한 유족 지원에 대한 거나 자조 모임 같은 거에 좀 더 다른 지역도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 걸음을 하신 만큼 하고 싶으신 얘기들이 많을 텐데 저도 이제 약간 독촉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좀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지금 최병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은 우리가 모두가 죽음을 이야기할 때 갖고 있는 저 밑에 있는 문제를 탁 표면 위로 끌어주신 것 같아요. 죽음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죽음은 사례 관리의 실패가 아니에요. 죽음은 그게 이제 자살이든 자연사든 낙상이든 어떤 경위를 통해서 발생했든 우리는 예측하지 못했고 사실은 그 죽음이 우리가 그동안 노력했던 사례 관리나 실천을 부정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죽음이 우리한테 책임을 묻고 뭔가 잘못한 것처럼 비난하는 과정이 된다면 우리는 결국 그 사회복지사로서 특히 앞으로 노인 인구와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저도 1인 가구거든요. 고독사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저를 마지막까지 케어해줬던 사례 관리자가 만약에 제가 간 다음에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사례관리학회에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오늘을 논한 거는 사실 실천가 관점에서의 죽음을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들의 클라이언트는 마지막 갈 때 저는 죽음을 경험한 사회복지사들 슈퍼비전 할 때 고인의 입장에서 그 죽음을 해석해 주거든요. 마지막까지 나를 케어해줘서 고맙다고 하고 갈 것이다. 언제 떠날지 몰랐으니까. 그래서 발견도 못할 수 있고 내가 하필이면 열심히 도와드렸는데 마지막에 내가 애써준 사람한테 고독사를 담당한 사회복지사라는 그 불편감을 줬지만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갔을 것이다라고 사실은 고인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지금은 많은 노인이나 또 저희 세대 또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시설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dying in place,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죽어가고 싶고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다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자기 주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혼자 사망하는 일은 늘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복지가 어떻게 이 죽음이라는 이슈를 끌고 가고 해석하고 우리의 역할을 규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사실은 잠깐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6시 정각에 끝나야 되나요? 10분 정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토론자들께서 하신 질문과 관련해서 우리 발표자 두 선생님의 답변을 듣고 그다음에 플로어에서 하나하나 2개 정도 질문을 좀 또는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차 교수님. 일단 제가 일단 말을 길게 하면 안 되겠죠? 네, 짧게. 예, 그 공공 사례 관리 관련해서 제가 보건복지인재원에서 통합 사례 관리 슈퍼비전 역량 강화 과정으로 그 상실과 애도 개념과 적용인가요? 제가 제목이 예, 근데 그걸로 이제 사례 관리 선생님들 뵙고 있는데요. 그냥 딸랑 3시간입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짧은 3시간 동안 선생님들이 나눠주시는 얘기를 들으면 제가 참, 이게 어떡하지? 이제 그런 질문들 너무 많이 얻고 가고, 또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으로 특별과정, 그것도 딸랑 3시간 합니다. 근데 그 경우에도 참, 최선은 제가 정말 최선은 다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이걸 어떻게 다 우리가 나누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늘 한계를 너무 많이 느낍니다, 선생님. 그래서 그 공공에서 일하시고 애쓰시는 우리 사례관리자 선생님들과 또 우리가 무엇을 같이 고민하고 해야 할까, 제가 뭔가 답을 드리기보다는 이제 정말 게으름을 부리면 안 되겠구나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그 박지영 교수님 말씀과 또 여기 또 토론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백민정 팀장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뭐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굉장히 그 고민이 많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또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한 그 발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심도 깊은 토의를 열어주셔서 저는 제가 이제 이야기를 전달드리는 입장이긴 했지만 제가 듣기 위해서 이곳에 왔구나라는 생각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 지역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제 개인 전화번호가 그 수원 지역에 있는 실무자 선생님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많이 알고 계시는데 가장 깜짝깜짝 놀라는 전화가 그 수원에 이제 교육청의 위센터 담당하시는 팀장님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뭐 다른 것들로도 자주 소통을 하지만 근데 이거는 뭐 그 휴일도 없고 막 일요일 전화 오기도 하고 휴일날 전화 오기도 하는데 그럴 때 전화가 오는 건 사안이 발생했을 때예요.
관내에 학교에서 자살 사망이 발생했다. 왜냐면은 그거는 당장 다음 날이라도 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해야 되고 애도 프로그램 또 상담 또 유족 지원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분 전화는 긴장을 하면서도 놓지 못하고 전화를 항상 받아서 이제 이후에 진행을 합니다. 사후 개입을 하게 되는 과정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그런 현장에서는 유족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걸 자살로 알릴지 그렇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순간부터 고민의 시작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가장 많이 개입을 하는 대상이 학교 대상이에요. 그리고 물론 뭐 기업도 있고 기관도 있고 이런 직장 같은 조직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학교에 대한 개입을 가장 많이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뭐 전학으로 처리해달라, 이사를 갔다라고 해달라, 죽었지만 그거를 자살이라고 말하지 말아달라.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전달을 뭔가 해야 되는데 그 한계를 막힐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도합니다. 수원이 그걸 계속할 수 있는 배경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저희 센터 선생님들이 이제 뭐 이직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지만 현장을 지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교육청이나 혹은 기관 이런 곳들하고 또 저희하고 그런 연대들이 오랫동안 그 실천 현장을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힘들 때 바로바로 연락하고 소통하고 물어보고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힘들에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천 현장을 지키고 또 사례 관리하시는 분들 굉장히 존경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박 교수님께서 좀 전에 자살로 사망하는 거 혹은 클라이언트가 죽었다는 게 우리가 사례 관리를 실패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도 되게 많이 해요. 이분 정말 상담하고 나면 이분 정말 돌아가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자살로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겪지만 그분의 가족, 그러니까 유가족을 또 만나야 되는 일들도 생겨요. 저희가 이제 2차적으로 또 개입을 하는 거죠. 그럼 저희는 담당자를 바꿔주기는 하는데 작년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만났던 분이 자살로 사망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팀장이니까 제 업무를 다른 분한테 주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 유가족 좀 대신 만나달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아버님을 제가 만났어요. 근데 그 아버님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아이가 그동안 상담을 여기서 받았었군요. 이런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눴었군요. 선생님 많이 애쓰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많이 걱정이 됐어요. 제가 충격을 받고 이런 걸 떠나서 비난을 받을까 봐 두렵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자살로 누군가가 돌아가시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예방이고 이 죽음, 누군가 겪게 되는 그 죽음의 전 단계까지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지만 설사 자살로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현장을 지키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연구하고 고민하시는 연구자분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한 5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잠깐 손으로 표시해 주시고 가고 싶으신가요? 부끄러워 마시고 네네 선생님 네 저희 뒤에 네 네, 저는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온 전미란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죽음과 상실을 좀 경험하면서 오히려 조금 한 15년 가까이 이렇게 몸담았던 사례관리 현장을 좀 떠났던 케이스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뭐 질문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노인 학대 사례들을 좀 많이 상담을 했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르신들 돌아가시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 좀 보면서 이제 어떤 경우는 좀 성공 사례로 가는 과정에서 돌아가시거나 막 이랬을 때 내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사례 관리를 했더라면 이 어르신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상황들을 그냥 스스로가 치유해야 되는 상황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이렇게 학회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지점들이 되게 저는 진즉이 좀 이루어졌더라면 지금이라도 좀 이런 것들이 조금 제도화되고 좀 프로그램들이 이런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회서비스 현장을, 사회복지 현장을 지원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저가 경험했던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우리 현장에서도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좀 지원들을 하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뭐 프로그램이나 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은 와서 이제 본인들이 할 수 있거나 혹은 기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좀 아까 이제 저희 그 사회복지 선생님처럼 기관에서 조금 지지하고 도움이 되는 분위기라면 할 수 있었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그때 당시에 맡았던 사례가 어르신들 막 20케이스, 30케이스 이런 상태에서 다른 위기 개입들을 해야 되는 상태에서 저를 돌볼 수 있는 시간들은 아무래도 역부족이지 않나. 그런 환경들이 주어져도 제가 그때 당시에 그런 환경들이 주어졌어도 제가 과연 참여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때 당시엔 또 저는 이제 아이도 키우고 있고 이제 그런 근무와 일과 가정을 잘 지키면서 일을 하기에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현실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도 이제 내년에 이런 사업들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거는 내년에 사례관리 기초과정 이런 것들 또 저희 이제 전라북도에서도 좀 더 강화해서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많이 소스를 얻으면서 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떤 형식으로 조금 더 했었을 때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회기 안에서 효율적으로 좀 더 운영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조금 이제 아까도 많이들 말씀하셨지만 제도적인 뒷받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는 좀 이런 프로그램들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논의 자리들도 좀 더 추가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저도 이제 끝나고 조금 말씀 부탁이랑 좀 드릴 테니까 저희도 좀 말씀들 좀 도움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도 또 도단위는 농촌이라든지 도농복합 지역이 좀 밀집해 있는 도단위에서는 또 이런 이슈가 다른 양상으로 많이 경험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음에는 또 이제 농촌형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자원이 워낙 부족하니까 이제 이런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코멘트나 질문이 없으시면 그냥 제가 대표로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을 이제 정리를 하려 합니다. 저의 발달 주기를 보았을 때 지금 이제 부모님 90이 넘으신 두 부모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제가 키우고 있는 두 강아지도 지금 노령이어서 시력을 잃고 3년 전에는 전 처음으로 매일매일 생활했던 그 저의 첫 강아지를 보냈어요. 저한테는 처음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죽음을 연구했지만 사실 매일매일 생활하는 존재를 떠나보낸 건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게 동물이다 보니까 부고를 할 수도 없고 사람들한테 위로를 요청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저한테는 자식을 잃은 거랑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애도 중입니다. 근데 제가 그 아이를 보내면서 그동안 많은 자살 유가족들을 만나서 연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실무자들 지원을 했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반성을 했어요. 남겨진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보듬고 해도 남겨지는 것은 어쨌든 죄책감이 남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선생님들이 클라이언트에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죽음으로 클라이언트와 종결이라는 과정을 겪을 때 슬프고 좌절되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비난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최선을 부정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역시 굉장히 자연스러운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나는 슬프구나, 나는 힘들구나 라고 하는 here and now 지금 나 자신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은 절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문제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오늘도 나왔지만 빨리 극복해야 되고 또 이런 고통을 통해서 빨리 성장해야 되고 우리 그런 과업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지면 어떨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맞이하는 죽음에 대해서 조금은 너그럽게 생애 과업으로서 그것을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우리 사회복지, 그 다음에 사례관리자들로 성장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 저도 너무나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발표자와 그 다음에 우리 5분의 너무나 소중한 토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두 다 터부시하고 무겁다고 생각하는 이 죽음의 이슈를 사례관리 현장으로 끌고 와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한국사례관리학회에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